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는 막 이 중간고사를 위해서 기말고사를 위해서 그것만을 위해서 그 수업을 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때 지난 시간에 말했듯이 만약에 통신 엔지니어로서 어디에 갔다라고 했었을 때 특히 삼성전자에서 제일 많이 해요. LG하고 삼성에서 많이 하는데 대부분 삼성에서 더 크게 하죠. 통신 쪽은. 그 밖에 뭐 작은 회사들, 아주 좋은 작은 회사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벤처 중에 정말 괜찮은 회사들이 있어요. 표준도 하고, 어떤 기술 개발도 하는 그러한 아주 좋은 회사들도 있고, 만약에 그런데 꼭 삼성 그런 뿐만 아니라 그런 좋은 회사 가서 되게, 그 베네핏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데 가서 일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훨씬 더 리월드는 큰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하는 그 리월드보다 그렇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엔지니어로 갔었을 때 필요한 뭔가의 그 통신에 대한 지식 수준, 물론 여기서 그렇게 통신적으로 다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항상 생각하고 강의를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 네로우밴드 통신이냐, 뭐 네로밴드 통신이냐라고 한다면 와이드밴드 통신이란 말도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 UWB, 그러니까 와이파이 하듯이 UWB 그런 것도 있어요. 와이파이 하듯이 UWB라는, 그러니까 와이파이가 일종의 뭐냐면 근거리 통신 방식이에요. 근거리 통신 방식. 근거리 통신 방식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WLAN, 무선 LAN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선 LAN을 또 다른 그 용어로 와이파이라고 말도 하는 거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단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와이파이를 쓰기도 하고 무선 랜을 쓰기도 하는데 둘 다 똑같은 그 시스템을 말하기 때문에 저는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듯이 UWB라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근거리 통신이 아니라 초근거리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초근거리를 다른 말로 말하면 Personal Area Network이라고 말해요. PAN. 그러니까 LAN, 그 무선 랜에서 와이어리스 랜에서 LAN의 약자가 Local Area Network이에요. 그러니까 로컬이면 자기 뭐랄까 근거리를 로컬 정도, 보통 100m까지를 로컬 에어리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로컬 에어리어에서 무선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하는 표준 방식이 뭐 무선 랜인 거죠. 여러분들이 쓰는 와이파이.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작은, 보통 한 10m, 뭐 길게는 30m. 그러니까 자기가 혼자 뭐 방 안에서 쓰는 그 공간이라든지 그 안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무선 랜하고 똑같은데 범위만 작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러한 네트워크를 우리가 PAN이라고 말해요. PAN. 그러니까 앞에 L자 대신에 P자만 쓰는 거죠. Personal Area Network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다 W자를 붙이면은 무선 팬이 되는 거죠. 와이어리스 팬이 WPAN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런데 무선 랜이 워낙 성공을 해가지고 WPAN을 다 WPAN 영역까지 지금 다 하나로만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죠. 되어 있는데 블루투스도 마찬가지로 WPAN의 하나의 그 부류에 속해요. 아까 말한 대로 UWB라는 표준이 있는데 그거는 울트라 와이드밴드, 그러니까 네로밴드가 아니라 와이드밴드예요. 와이드밴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캐리어 프리퀀시가 있는데 캐리어 프리퀀시의 10% 정도 되는 것보다 더 많은 대역폭을 사용을 하면은 우리는 와이드밴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2GHz다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10%면 얼마예요? 2000 곱하기 0.1 하면은 얼마예요? 10% 하면 200MHz. 그렇죠? 200MHz를 밴드위드스로 사용하면, 그것보다 더 많이 사용하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와이드밴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보다 적으면 네로우밴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네로우밴드 시스템을 여기에서 예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로우밴드, 패스밴드 시스템. 근데 조금 전에 말했던 울트라 와이드밴드 시스템은 대역폭을 정말 넓게 써요. 막 뭐 2GHz, 뭐 4GHz, 막 그렇게 써요. 그렇게 쓰니까 펄스가 매우 짧겠죠. 매우 짧겠죠.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통신 표준 방식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넓게 쓰는 거가 만약에 어떤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되게 큰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쵸? 다른 사람한테 그 대역을 많이 쓰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 큰 그 간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스몰한 에어리아, 파워를 아주 낮게 해서 뭐 10m도 안 되는 그 반경에서만 통신이 되게끔 하려고 하는 거가 UWB 표준인데, 그럴 때는 이제 와이드 밴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는 거는 내로우 밴드예요. 이제까지 우리가 계속 이 시간에 계속 배우는 것은 내로우 밴드 시스템에 대해서만, 통신 시스템에서만 보니까, 그 내로우 밴드는 무엇이냐면 캐리어 프리퀀시에 비해서 밴드위드스가 작은, 10% 이내로 작은, 그래서 저렇게 보면 서로 간에 음수 쪽 그 밴드하고 양수 쪽 밴드하고 겹치는 부분이 없는 그러한 밴드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다 보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내로우 밴드 시스템에 대해서 파워 계산 뭐 이런 것들을 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무엇을 했냐면은 통신이 계속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제 6세대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크게 바뀌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 같아요? 데이터 레이스예요. 데이터 레이스를 더 증가시키고 그 증가된 데이터 레이스로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저희 관심사는 별로 아니에요. 데이터 레이스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느냐라는 거가 저희 관심사, 통신 이론하는 사람들의 관심사예요. 그 빠른 데이터 속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하고 그런 걸로 뭔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영역인 거죠. 그렇죠? 우리 통신 이론에서는 통신 이론을 하는 사람, 표준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최대한 도달할 수 있는 데이터 레이스는 얼마이냐라는 거죠. 이제 아까 서비스하고 그게 맞물려서 가야 되는 거죠. 서비스가 앞으로 이런 거가 발전이 되려고 하면 데이터 레이스는 어느 정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 라는 거가 또 피드백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통신 이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이터 레이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송수신 방식이 쓰여져야 된다라는 거가 또 나와야 되고, 그쵸? 자, 그래서 데이터 레이스를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이 필요한데,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항상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스펙트럴 이피션시, 하나는 파워 이피션시.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통신 시스템을 디자인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원하는 데이터 레이스를 맞춰주고 원하는 성능에 맞게끔 그 결과값이 나와야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항상 보면은 그 안에 보면은 두 가지의 고려사항이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주어진 주파수 대역, 사용할 수 있는 파워. 그건 항상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컨스트레인트 안에서 데이터 레이스를 맥시마이제이션 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배운 방법은 맥시마이제이션 하려고 한다면 주어진 심볼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주어진 심볼 시간에 더 많은 비트를 보내거나,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금 배운 내용 한도 내에서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문제는 펄스 위드스를 1번과 2번처럼 B번에서 반으로 줄였더니 무슨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주파수 사용해야 될 주파수 대역폭이 2배로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렇게 반으로 줄이면 데이터를 2배로 빨리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주파수의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주파수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주파수를 희생하고 데이터 레이스를 2배를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펄스의 듀레이션과 밴드위드스를 곱하면 컨스턴트가 될 거예요. 항상. 그리고 듀레이션을 짧게 하면 밴드위드스는 넓어지고, 듀레이션을 길게 하면 밴드위드스는 짧아지고, 그래서 듀레이션 곱하기 밴드위드스가 컨스턴트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코사인과 사인이 서로 오소고날하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고, 이거는 통신 이론 지난 1학기 때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이것들을 쿼드러처 모듈레이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코사인과 사인의 각각 BPSK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내는 방식. 하지만 두 개를 같이 섞여도 우리는 두 개의 오소고날리티를 이용해서 디텍션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디텍션 하는 과정들을 쭉 적어놨는데, 이거는 통신 이론 1학기 때 배웠던 내용에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 유도 과정을 봤으면 좋겠어요. 쿼드러처 이 부분을. 그래서 일종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가 무엇이냐면 이너 프로덕트 해가지고 각각을 신호를 얻어내는 방법을 지금 나타내고 이 방법이 바로 리시버인 거죠. 그렇죠? 두 번째 데이터 레이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두 번째 방법 중에 뭐가 있냐면 주어진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더 많은 비트를 어사인하는 방법인데 그 방법을 우리는 뭐라고 배웠냐면 MRE 모듈레이션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에 한 비트마다 한 심볼로 한 시그널로 매핑을 하는 게 아니라 K 비트를 한 번에 봐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레이트이 어떻게 되냐면 심볼 레이트 곱하기 로그 2m 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 저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는 m은 2이고 m은 4니까 똑같은 10개의 비트를 보내는데 아래 거 빨간 거에서는 시간이 반으로 줄어든 거죠. 그렇죠? 2개의 비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비트 레이트과 그 심볼 레이트 간의 과정을 나타낸 거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스펙츄럴 이피션시. 스펙츄럴 이피션시는 내가 사용하는 채널 밴드위드스 동안에 보내는 데이터 레이트의 비율을 우리가 스펙츄럴 이피션시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대부분 스펙츄럴 채널의 밴드위드스를 하기 때문에 채널의 밴드위드스는 시그널 밴드위드스의 2배가 보통 되어서 스펙츄럴 이피션시가 정확하게 저 계산대로 하면 로그 2m분의 2가 나오는데 왜 처음으로 자, 여기서 정확하게 to be exact spectral efficiency를 보면은 2분의 로그 2m이 나올 거예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이것보다 더 정확하게도 표시를 할 수 있지만 보통 스펙츄럴 이피션시라고 하면 어느 정도 효율성이냐라고 하는데 밑에 채널 밴드위드스를 넣다 보면은 저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가 과정을 설명 안 하겠지만 생각해서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왜 2분의 로그 2m으로 쓸 수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힌트를 주자면 분모가 채널 밴드위드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그널 밴드위드스다 그러면은 그냥 로그 2m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스펙츄럴 이피션시의 단위는 무엇이냐면 비츠 퍼 세크 퍼 헐츠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하면 bps 퍼 헐츠예요. 1헐츠당 데이터 레이트이 얼마이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문제를 내볼게요. 어찌어찌 해서 심볼 인터벌을 예를 들어 10의 6승 세컨드로 해서 10의 6승 세컨드로 했다라고 합시다. 10의 6승 세컨드마다 하나의 심볼을 보내요. 근데 16함을 써요. 16함을 써요. 알았죠? 16함을 쓰고 그렇게 되어 있었을 때 렉탱귤러 펄스를 쓰고 우리가 널 투 널 밴드위드스를 사용했을 때 그 다음에 캐리어 프리퀀시가 예를 들어 아주 높은 2GHz 아니면 뭐가 됐다. 2GHz라고 그냥 예제로 해봅시다. 캐리어 프리퀀시 2GHz를 써서 1 마이크로세컨드의 심볼 인터벌에 16함을 사용하면 그 경우에 스펙츄럴 이피션시는 얼마이겠느냐? 라고 하면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가 나올 거예요. 그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안 알려줄 거예요. 네. 16 뭐라고 하죠? 16컵? 그러니까 나 안 적어주고 말로 설명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심볼 인터벌이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이며
10의 마이너스 6승 세컨드이며 16함을 사용해서 전송을 하고자 하며 16함을 사용하니까 투디멘셔널한 그 모듈레이션이잖아요. 그리고 그때 사용되는 펄스는 렉탱귤러 펄스를 쓰겠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렉탱귤러 펄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거고, 그때 우리가 정의 내린 밴드위드스의 정의는 널투널 밴드위드스를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쉬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 그때의 스펙츄럴 이피션시를 계산하시오라는 겁니다. 마치 이게 시험 문제인 양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안 낼 수도 있어요. 아니 그런 계산이 바로바로 나와야 된다니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수준은 이거니까 당연하게 이거라고 나와야 된다 이거죠. 빨리. 그 정도로 그 공부가 돼야 돼. 이 흐름이 지금까지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심볼 인터벌마다 시그널링이 M개 중에서 하나를 보낸다. 되게 간단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시그널링에 대한 N개의 시그널을 하나의 세트로 봤을 때 얘네들을 우리는 오소노멀 시그널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신호를 표시해서 신호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신호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실험적으로 하지 않아요. 그 신호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수학적으로 표기된 거 가지고 수학 문제를 품으로써 나온 솔루션이 이러니까 회로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낼 것이야, 나중에는. 그렇기 때문에 실험에서 이렇게 했더니 실험 결과가 이래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다 통신이나 신호 처리는 그렇게 수식적인 신호 표기법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벡터 폼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을 해서 이렇게 나와야 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된다 하면서 그 서킷 하는 사람한테 넘어가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호 처리 표기법이 컴플렉스 폼이라든지 이퀴벌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이라든지 그런 폼들이 필요한 거다라는 거죠. 그렇죠? 금방 말했듯이 금방 그런 계산들이 주저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르친 그거에 역점을 두어서 막 주입한 거에 비하면 바로바로 나야 된다 이거죠. 안 나오면 지금부터 공부를 더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스펙트럴 이피션시의 계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회로적인 이야기인데 보통 이렇게 회로를 만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3학년이니까 이제 내년에 4학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를 걱정할 텐데 보통 그러니까 우리 전기전자에서는 반도체 하는 물성 하는 전공자가 있고요. 물성 쪽이 있고 그 다음에 회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회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디지털 회로, 그 다음에 아날로그 회로, RF 회로. 세 가지가 다 분야가 달라요. RF 회로 하는 사람이 아날로그 회로를 그러니까 그거를 집중적으로 막 RF를 막 해야 되는데 RF 회로를 안다고 해서 아날로그 회로를 알 수 있는 거가 아니에요. 완전히 또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이론들이 통하는 거죠. 디지털 회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올 거예요. 만약 회로를 선택한다라면. 그렇죠? 그렇게 회로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같이 이제 통신하는 분야가 있고, 통신 분야에도 이렇게 그 통신 이론적인 피지컬 레이어, 이쪽 부분이 피지컬 레이어.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그 신호가 오면 얘네들을 어떻게 디텍션하고 하는 과정들을 그 설계를 해서 시뮬레이션을 해서 정확하게 비트 오류 확률을 원하는 만큼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표준화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런 거 하면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로 올려야 돼요. 위에 올려가지고 막 그 데이터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을 또 연구하는 또 통신 분야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는 피지컬 레이어라고 해서 레이어 1이라고 하고,
그 받은 비트를 가지고 무엇인가 하는 레이어 2가 있어요. 레이어 2, 레이어 2, 3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는 맥 레이어나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말을 해요. 그 위에 이제 더 올라가면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실제 서비스하는. 그쪽은 뭐 하냐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해요. 보통 컴퓨터 사이언스 나온 컴퓨터 엔지니어링 한 또 우리 학부에 조금 더 프로그래밍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역이에요. 그쪽은.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까지 또는 파란색으로 여기까지 이 부분은 디지털 회로에서 감당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가 있고 비트 전에 채널 코딩 뭐 하는 거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그 실제로 만드는 것은 누가 하냐면은 디지털 회로 엔지니어들이 만들죠.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설계 가이드는 통신 이론하는 사람이 설계 가이드를 만들죠. 그죠? 그리고 디지털 회로 하는 사람들은 하수인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디지털 회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온 거를 로우 파워로 아니면 효율적으로 그런 것을 회로를 만드는 연구들을 하시기 때문에 아주 노하우가 아주 많이 필요하죠. 디지털도. 그런데 여기서 보는 것처럼 비트가 있으면 비트를 처리하고 모듈레이션 하기 위해서 이 비트를 심볼로 매핑하고 숫자로 매핑하잖아요. 매핑을 하고 이거를 펄스로 만드는 이 과정이 다 하나의 서킷이에요. 근데 펄스로 만들 때 이 심볼 값을 그냥 아날로그에다 주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디지털 필터를 통과시키면은 그 펄스의 모양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러한 필터를 통과시키면 디스크릿 타임의 펄스 모양으로 돼요. 그거를 디지털 영역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펄스 쉐이핑을 무엇으로 할 수도 있냐면은 디지털 필터로도 할 수가 있고 아날로그도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디지털 필터로 만들어줘요. 그렇게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디스크릿 타임의 그 값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아날로그 시그널로 이렇게 인터폴레이션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 아날로그 회로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렉탱귤러 펄스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렉탱귤러 펄스로 만들었으면 밴드위드스가 어떻게 될 거냐면 t분의 1만큼 t분의 1 마이너스 t분의 1에서 펄스 널이 생기지만 t분의 2, t분의 3 거기에도 계속 시그널들이 있죠. 주파수가. 그런데 법적으로 딱 밴드위드스 어느 이상으로 못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뭘 써야 되면 꼭 로우 패스 필터를 써야 돼요. 그 밖의 영역에 주파수 부분은 통과되지 않고 딱 정해진 그 부분만 통과되도록. 그러니까 여기 펄스 쉐이핑과 저기 코사인을 곱하는 그 중간에 뭐가 필요하냐면 로우 패스 필터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렇죠? 그 로우 패스 필터링 하는 것까지가 이제 아날로그 서킷 하시는 분들이 디자인하는 부분이에요. 통신 모뎀에 있어서. 그죠? 아날로그 회로가 꼭 거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가전제품에도 많이 들어가겠지만 통신적인 부분에서만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통과된 신호를 곱하기를 하는데 코사인을 곱해야 되죠. 코사인 2파이 FCT라고 썼지만 코사인 2파이 FCT를 제너레이션 시키는 회로가 필요해요. 그 회로를 우리는 오실레이터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하나가 되게 어려운 작업인 거죠. 그 오실레이터를 만드는 거가. 그 오실레이터 만든 회로를 이렇게 그 와이어들을 시켜서 곱셈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요. 곱셈기도 일종의 회로인 거죠. 그렇죠? 곱셈기도 우리는 믹서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믹서. 그렇죠? 그리고 믹서해서 나오면 그 나온 신호를 가지고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파워 앰플리피케이션을 시켜줘야 돼요. 그러면 PA가 필요한 거예요. PA가, 파워 앰플리파이어가. 그러면 파워 앰플리파이어 그 자체도 또 RF 회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RF의 영역은 오실레이터, 믹서, PA, 파워 앰플리파이어 하고 나면 안테나도 RF에서 하는 일 중에서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교수님들 중에서 보면 RF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우리 학부에는 3분 계시거든요. 이재성 교수님, 그 다음에 김문일 교수님, 전상 교수님 3분 하는데 각각 영역이 다 달라요. 한 분은 오실레이터만 계속 박사때 하시고,
한 분은 PA에 막 더 전통하시고, 또 김울리 교수님은 안테나에 이렇게 되게 엑스퍼티스가 있으시고, 그래서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저렇게 이렇게 이어진 거가 이제 한 세트가 돼서 만들어져요. 여러분도 그 중에서 어디 하나에 나중에 만약에 통신적으로 가면 그 중에 하나에 어딘가에 가 있다라는 거죠. 그쪽이 하다 보면. 이쪽으로. 자,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믹싱을 시킨다, 펄스 쉐이핑을 시킨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말한 것처럼 이 안에 뭐가 들어간다고 그러냐면 로우 패스 필터가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로우 패스 필터가 들어가면 신호가 왜곡돼 버려요. 왜냐면은 원래 이렇게 싱크 펑션으로 있는 거가 딱 잘려지잖아요. 그걸 만약에 인버스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렉탱귤러 펄스가 안 나오겠죠. 다른 신호가 돼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를 또 연구를 해서 거기에 맞는 또 펄스 모양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그죠? 그런 건 누가 하느냐? 통신 이루어하는 사람들이 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맞물려져 있는지 알겠죠? 그죠? 통신 쪽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신 시스템 중에서 그렇게 해서 전송이 되면 우리는 채널을 통과를 되는데, 채널에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크게 3가지 채널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것보다 더 많은 채널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하는 그 통신 이 미디어 이 중간 부분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냈을 때는 대부분 이 3가지로 분류가 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AWGN 채널, 어댑티브하고 화이트하고 가우시안인 노이즈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AWGN의 약자가. 두 번째가 뭐냐면 리니어 필터 채널인데, 리니어 필터 채널 저렇게 어렵게 써놨지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밴드 리미티드 되어서 송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호를 주파수를 딱 깎아버리는 거죠. 전송할 때. 그렇죠? 그렇게 깎아버린다는 거 무엇이냐면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과시킨다라고 말을 우리는 할 수가 있고, 그 로우 패스 필터링을 통과시키는 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리니어한 채널을 통과시켰다라고 표현을 바꿔서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저거를 저렇게 어렵게 안 쓰고 뭐라고 쓰고 싶냐면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다라고도 말을 해도 똑같아요. 근데 텍스트북에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똑같이 정리를 했는데, 밴드 리미티드 채널이란 거가 무엇이냐면 전송할 때 주파수 대역을 어느 대역으로 한정을 시켜야 되니까 이 주파수의 어느 부분을 못 보내가지고 자기 신호가 왜곡되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마이크로 하지만 이 마이크 목소리하고 마이크 껐을 때 목소리하고 달라요. 왜냐면 이 마이크 안에는 로우 패스 필터가 들어가 있어서 제 목소리의 하이 프리퀀시 텀의 약간의 부분들은 삭제가 돼서 스피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거하고 다를 수 있다는, 그것도 왜곡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죠? 밴드 리미티드 채널을 통과되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채널이 시간 따라 변하는 거야. 그게 어느 상황에서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통화를 하는데 막 움직이면서 이렇게 통화한다고 하세요. 그러면은 받는 이 채널 환경들이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전파가 벽에 부딪혀서 오는데, 벽에 부딪히고 막 그렇게 오는데 어느 지역 갔더니 막 벽이 금속이 많고 뭐 그런다. 아니면은 전파를 흡수시키는 그러한 재질이 있는 그런 곳에 갔다. 그러면 신호가 더 안 들릴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차를 타고 가면서 라디오를 듣는데 신호등이 딱 멈췄는데 그때 안 들리는 거야. 그 자리가 전파 특성이 되게 약하게 오는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호의 세기를 봤더니 시간적으로 변하더라. 그런 채널을 우리는 보통 무선 채널에서 항상 발견되는 채널이에요. 그런 채널을 저기서 보는 것처럼 리니어 타임 베리언트 채널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수업에서는 1, 2번만 배우는 거예요. 우리 3번은 내년에 배운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이즈 이 부분은 제가 생략을 오늘 배울 테니까 넘어가겠고요. 노이즈가 어댑티브 노이즈인데 이 부분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처럼 밴드 리미티드 채널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펄스를 쉐이핑을 해서 코사인을 곱하기 전에 밴드를 딱 한정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 필요성을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한정을 시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보면 전송하는 시그널 펄스가 이런 모양이고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에서 스펙트럼을 보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 얘를 깎아버려요. 이렇게. 깎아버리면 0.5 마이너스 0.5 사이로 깎아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펄스를 보냈는데 아까 그 주파수에서 깎은 거의 효과는 이렇게 찌그러진 형태의 펄스 모양으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키는 순간. 그걸 더 많이 깎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하이 프리퀀시 텀이 없어졌잖아요. 하이 프리퀀시 텀이 없어졌다는 소리는 이 부분이 스무드하게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로우 패스 필터를 통과시킴으로써. 그쵸? 첫 번째는 이 정도로 깎아버렸는데 이 정도로 깎았다는 건 뭐냐면은 0.5Hz로 깎았다는 소리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깎았다는 소리예요. 첫 번째 널과 그 양쪽으로만 이렇게 깎았다는 로우 패스 필터를. 그런데 두 번째에서는 0.1이니까 그것보다 5배 더 좁게 깎아놨어요. 그랬더니 더 스무드하게 돼버렸어요. 더 스무드하게. 그래서 이 스무드하게 된 거의 효과가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부분이 이렇게 스무드하게 되고 여기가 이렇게 스무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스무드가 되면 여기에 있는 1이라는 신호를 보낸 거가 그 다음 신호의 값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이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가 발생한다라고 말을 해요. 심볼 간에 간섭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앞 신호의 펄스가 쭉 앞으로 늘어지는 거예요. 로우 패스 필터를 함으로써. 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거가 밴드 리미티드 저렇게 되는 상황에서 지금 내가 보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뭐가 똑같냐면 산에서 야호 했는데 야호가 메아리 쳐가지고 지금 내 신호하고 막 야호 이게 합쳐진 신호가 들리면 어느 순간에 캡처한 걸 딱 들으면 이게 야일지 호일지 되게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야하고 호하고 더해져가지고 그 신호가 더 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가 여러 개가 있다라고 하면 야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져가지고 그 신호들이 딱 스냅샷으로 어느 순간 캡처한 거를 가지고 그걸 들어봐라 그러면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현상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그게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예요. 그런 현상들이. 그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고 중간고사 끝나고 한 3주 후부터 배울 내용이다라는 거죠. 1번이 뭐냐면 AWGN 채널에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흐름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제 무선 채널의 특징이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빨간 거 전화기 가진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환경들이 변화돼가지고 채널이 계속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4개의 시그널은 QPSK를 해가지고 만들어낸 시그널링이에요.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중에 그것들을 코사인 사인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면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파이 페이지를 달리 준 그러한 시그널에서 캐리어 프리퀀시 FC는 제가 0으로 놓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1로 놓고 FC를 1로 놓고 1Hz 그러니까 한 번 1초 동안에 한 번만 사이클이 돌도록 한 거를 그려 놓은 건데 이렇게 4개가 있는데 이제 노이즈가 더해지면 이렇게 돼가지고 이 4개 중에서 뭔지를 모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최적의 디시전은 어떻게 내려야 될 거냐라는 문제를 앞으로 풀겠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디텍션을 하겠느냐라는 건데 확률적으로 4개 중에서 하나를 보냈을 거예요. 그쵸? S1, S2, S3, S4 중에서 하나를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받았으면 잘 보세요. 이거 한번 그냥 문제로 한번 풀어봅시다. 이게 뭐 수학적 문제가 아니라 그냥 퀴즈처럼 이렇게 받았어요. 하나, 둘, 셋, 넷, 1, 2, 3, 4번 중에서 하나를 보냈는데 노이즈 때문에 이걸 받았어요. 어떤 거를 보냈다라고 여러분들은 디시전을 내릴 것 같아요? 3번. 그쵸?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그냥 하나 찍으면 돼요. 몇 번?
3번? 어? 2번? 똑같이 3번에 대해서 두 가지를 그려놓은 건데 두 번째 거는 노이즈가 클 때 이야기고 첫 번째가 노이즈가 작을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죠. 두 번째는 판단이 안 쓰죠.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거를 3번이라고 그랬어요? 모양이 비슷해서? 그죠? 자, 그거를 이제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 이거죠. 이거를 받았는데 만약에 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계산이냐면 내가 이거를 보고 1을 보냈을 확률, 그 확률을 계산할 수가 있고 이거를 받았는데 2번을 받았을 확률, 저 빨간 거를 받았는데 3번을 받았을 확률, 4번을 받았을 확률, 그 확률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다고 합시다. 실제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 계산 과정을 앞으로 배울 거예요. 그거가 통신이론 하는 사람의 첫 번째 배우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디시전을 내리는데 어떠한 디시전 방식을 할 거냐면 내가 주어진 데이터, observable 데이터죠. observable 그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디모듈레이션 해서 나온 벡터 값들이에요. 그렇죠? 그 값을 보고 S1을 보냈을까, S2를 보냈을까, S3를 보냈을까, S4를 보냈을까의 확률을 다 계산한 다음에 그 확률 중에서 가장 확률이 높은 것이 보냈다라고 디시전을 내리겠다 라는 거죠. 왜 그런 디시전을 내리냐면 그렇게 했었을 때 에러가 발생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최종적인 내가 디시전을 내리는데 목표를 세워야 돼요. 어떻게 디시전을 내리지? 어떻게 디시전을 내리려면 오브젝티브 펑션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오브젝티브 펑션은 뭐냐면은 내가 잘못 디시전 내릴 확률을 최소화하는 그런 오브젝티브 펑션을 가지고 그 최소화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아봤더니 무엇이냐면 확률 계산에서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결정을 내려라 라는 거가 결론이다 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죠? 그 방법은 모르지만 그 어프로치를 따르겠다라는 거죠. 그러한 방법을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나중에 배우지만 지금부터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서처럼 이래요. received 시간을 보고 모든 종류의 m개의 시그널이 보내질 확률을 계산해서 그 확률이 맥시멈인 것을 골라라 라는 거가 알고리즘인 거예요. 저 확률 계산은 나중에 배우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나온 것을 이제 회로도로 만들면 돼요. 디지털 회로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해서 디시전을 내려야 된다 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면 돼요. 그렇죠? 자, 그러한 결정 방법을 여기서 보면 제일 밑에 보면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라고 말을 해요. posteriori 뜻이 무엇이냐면 사후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ROT를 받고 나서 확률을 계산한다 라고 해서 사후 확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사후 확률이 가장 맥시멈인 것을 선택하겠다라는 거가 maximum A posteriori probability예요. 이게 지금 인공지능 막 유행이잖아요.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프로그램이 무엇이냐면 트레이닝을 시켜서 그 트레이닝으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다 확률적인 분석에서 하는데 트레이닝 시켜서 뭐 하냐면 내가 지금 상황은 이건데 얘네들을 가지고 이걸까 저걸까의 확률적으로 높은 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바로 인공지능에 쓰는 사후 확률 방법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근데 인공지능에 조금 더 그것들을 조금 더 많이 하는 방법들을 계속 디벨롭 해가지고 쓰는 것들이 있는데 기본적인 그 확률 쓰는 내용들은 같다라는 거죠. 통신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로밴드 밴드패스 시스템에 뭐 수학적 표기법 쭉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 컨셉 해서, 그죠? 벡터 시그널 스페이스, 여기 빨리 넘어가서 그런가? 근데 여기는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다 데리베이션 했고 수학적으로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데리베이션 해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벡터 스페이스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이너 프로덕트, 놈, 뭐 이런 게 뭔지 아는데, 그리고 그 어떠한 벡터는 리니어리 인디펜던트한 벡터들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any 어떤 벡터, certain 벡터는 그 certain 벡터가 이루어지고 있는 디멘전 안에서, 그 디멘전 안에서 오소노멀 벡터, 그 디멘전을 충족시킬 수 있는 오소노멀 벡터들을 찾아내서 그 오소노멀 벡터들의 웨이트를 곱한 다음에 그걸 썸하면 any 벡터를 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찾는 오소노멀한 벡터의 그 가장 유명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이겐 벡터예요. 아이겐 벡터. 어떤 매트릭스 개가 있으면 그 매트릭스 개에서 아이겐 벡터를 찾아낼 수 있는 그 걔네들을 이용해서 그 있는 모든 개의 그 벡터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겐 벡터 배우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그람시미 프로시저 여러분들한테 그 어떠한 그 디멘전에 있었을 때 오스를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성분이 있느냐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너 프로덕트를 해서 알아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는데 벡터들의 어떤 셋들이 있는데 이 셋들을 보고 오스노멀 벡터를 찾아내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그람시미 프로시저인 거죠. 그렇죠? 자, 이거를 똑같이 우리는 시그널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시그널에서의 이너 프로덕트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냐면 두 개를 곱해서 주어진 그 시그널이 존재하고 있는 그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값으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저 값이 0이면 오소고날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자기 자신의 이너 프로덕트를 한 것을 우리는 놈 스퀘어가 될 텐데 그 놈 스퀘어 값이 1이면 우리는 오소노멀하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그널도 오소노멀 익스펜전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오소노멀한 시그널 세트를 내가 두 개만 가지고 표현을 한다. 그러는데 진짜 시그널은 3디멘저널, 4디멘저널, 5디멘저널 오소노멀한 그런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벡터보다 더 많은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라고 한다면 그 두 개 이외의 부분들은 표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뭐랄까 에러 시그널이 될 텐데, 그 에러 시그널의 에너지가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한다면 그 시그널에 대해서 이너 프로덕트 한 값만큼 그거를 사용 가능한 오소노멀 시그널에 대해서 웨이트를 해가지고 하면은 된다라는 거 우리가 예전에 증명했던 부분들인 거죠. 그 부분들을 수학적으로 정리한 내용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숙제도 했을 테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제가 예제로 했던 문제가 되겠고요. 4개의 시그널을 그람시미 프로시저를 통해서 나타내는 과정, 뭐 그런 거가 되겠고요. 시그널에서도 그람시미 프로시저가 가능해서 여기 있네요. 여기 그렇게 나타내는 과정들을 나타냈고요. 아주 친절한 강의 노트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걸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데 아주 나름대로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이상하게 나도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어떤 시그널도 이렇게 오소노멀 시그널의 웨이티드 썸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죠. 벡터처럼. 그렇죠? 이렇게 나타내면 여러 가지 편리성이 있어요. 전송단도 만들 수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디자인할 수가 있고, 수신단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다음에 여기는 그 푸리어 트랜스폼 그 필요한 것들을 넣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이에요. 메모리 릴리스 모듈레이션 K비트를 가지고 통신하는 것, M은 2일 때, M은 4일 때, 그 다음에 심볼 레이트이 무엇인지, 비트 레이트와 심볼 레이트의 그 관계 있고요. 그 다음에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와 파워 계산, 그
그 다음에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가 여기 있다라면은 이거는 에버리지 비트 에너지가 되는 거죠. 에너지 퍼 빗. 에너지 퍼 비트를 더 많이 써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디서 더 많이 쓰냐면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통신을 전공해서 만약에 표준화를 한다고 했었을 때 표준화 장에서 성능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에너지 펄 비트를 가지고 더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심볼 에너지는 우리가 심볼 듀레이션만 알면 다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컨스텔레이션 알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에너지 펄 비트가 무엇인지 계산하는 거 아주 간단한데 그죠? 로그 2m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모듈레이션 그 크기로.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GT 어떤 펄스에다가 코사인을 곱한 값. 그런데 거기다가 제곱을 해서 곱한다? 그래서 우리는 코사인 제곱은 코사인 2x가 되는 그 식을 이용해서 이 시그널을 인티그레이션 하면 0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주기 동안에 0, 한 주기 동안에 0, 한 주기 동안에 0. 그래서 TS가 딱 끝나지 않더라도 매우 작은 시간의 듀레이션이기 때문에 거의 무시할 정도로 작은 값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오스고날한 두 개의 시그널 우리 G of t 코사인 2파이 FCT, G of t 사인 2파이 FCT 이거가 왜 가장 스펙츄럴 이피션트한 오스고날 시그널인지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아마 지금 다시 까먹을 수도 있는데 다시 설명을 안 할 테니까 깊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르는 게 있으면 다시 물어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이걸 이제 오스노멀라이제이션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오스노멀한 익스펜전으로 모듈레이션 시그널을 나타낸다 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봤더니 앰플리튜드와 페이즈로 나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죠?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으로 나타내는 형식을 제너럴하게 나타냈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2디멘저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수업 시간에 이걸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PAM 방식에 대해서 말을 했고요. 하나는 베이스밴드이지만 그 베이스밴드와 저기 패스밴드 양쪽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계산을 하는 거 나왔어요. 에너지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 시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시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여러분들한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도 공부할 때 시험이 중요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중요하겠고, 항상 보면, 불만이 시험인 것 같아요. 시험이 쉬워도 불만, 어려워도 불만.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걸 내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저거 제곱해갖고, 저 제곱의 그 공식을 알아야지 푼다. 뭐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하지만, 에버리지 시그널 에너지를 계산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 방식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 오스고날 익스펜전으로 나타냈었을 때의 이 벡타로 시그널 스페이스의 벡타 폼으로 나타냈을 때 그걸로 계산하면 얼마나 편한지, 또 그게 아니더라도 코사인으로 했었을 때 뭐 무시할 수 있는 점들, 그러니까 인티그레이션이 0으로 되어 있는다는 점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계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PAM 시그널도 이렇게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폼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막 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당연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 다음에 밴드 패스 에너지는 베이스 밴드보다 한 에너지가 2분의 1 정도 줄어드는 그 계산이 나와요. 당연히 코사인을 곱하기 때문인데, 그것도 솔직히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보낼 때 2를 곱하면 그냥 파워 앰플리파이어에서 2를 곱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런 관계에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시스는 뭐 요걸 쓴다라는 거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컨스텔레이션 이런 것들을 다 그릴 수가 있고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계산 방법.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이렇게 에너지하고 관련되어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
인 거죠. 나중에 성능을 볼 때, 두 개의 모듈레이션, 서로 다른 모듈레이션이 있는데, 성능이 뭐냐라고 봤을 때, 막 여러 가지 정확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간략하게 두 개가 미니멈 디스턴스가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좋다. 라고 말을 하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멀면 멀수록 좋아요.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 짧으면 좋지 않아요. 짧으면 오류가 일어날 확률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나중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PAM 시그널을 캐리어 프리퀀시 2Hz로 했었을 때 나타내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에는 베이스밴드고 밑에는 밴드패스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PSK죠. PSK의 시그널링의 웨이브폼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퀴버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웨이브폼, 그 다음에 이그젬플이죠. M은 2일 때, M은 4일 때, 그 다음에 M은 8일 때. 그 다음에 벡터 레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그림을 보여주고 있고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에너지 계산하는 거 나오고요. 이렇게 보니까 되게 쉬운데. 그 다음에 PSK는 컨스턴트 에너지 모듈레이션이다 라는 거고요. 자, 컨스턴트 에너지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조금 더 이따 말을 할게요. 컨스턴트 에너지 모듈레이션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MRE PSK의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계산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괌입니다. 괌은 뭐 시그널링 뭐 쭉쭉쭉쭉쭉 있지만 뭐 이런 모양도 있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에요. 렉탱귤러 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렉탱귤러 괌을 보면 이렇게 M은 64, 32, 16, 8, 4일 때 나타내는 그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거는 마치 16 캄을 보면 4PAM을 양쪽을 결합시켜 놓은 거와 컨비네이션을 시킨 거하고 비슷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모든 조합을 나타내면 여기 제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16 캄의 모양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엇이냐면 제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썼지만 만약에 전체적인 시그널의 에너지가 컨스트레인트로 되어 있다라면 이제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16 캄을 썼던 64 캄을 썼던 어떠한 모듈레이션을 쓰더라도 시그널 에너지는 얼마이어야 된다 라고 했었을 때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보면 64 캄은 뭐가 달라지냐면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확 작아져요. 그렇죠?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거에처럼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아지면 에라 확률이 높아지는데 그래서 에너지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한 말이 에너지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란 말이에요. 64 캄을 써도 어떤 걸 쓰더라도 써야 될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에너지 컨스트레인트인데 그러한 에너지 컨스트레인트가 있었을 때에는 모듈레이션 사이즈를 증가하면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작아지므로 오류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말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으면 아주 잘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버리지 에너지를 계산하는 과정들이 있고요. 뭐 그럴 때 여기 밑에 쓰면 뭐 이런 공식까지 아주 친절하게 써놨습니다. 네. 방금 저 슬라이드 한번 지금 저게 과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요게? 계산 저 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정확히 계속 고민을 해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러니까 저 식이 왜 전체 에버리지 에너지를 표현하는 식인지 해석을.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말한 것처럼 16캄은 4PAM 두 개가 있는데 얘네들을 조합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자, 4PAM을 조합을 했는데
풀PM을 조합을 했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이거 하나 대 풀PM으로 했으면 여기 이쪽 이거 하나 대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나 대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나 대 하나 둘 셋 넷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6팜이라고 한다면 풀PAM 두 개를 컨비네이션 시킨 거다라고 말을 할게요. 그러면 풀PM에서 그 4자는 어떻게 나오냐면 루트 16하고 똑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루트 16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당 각각 하나당 네 개씩이 이렇게 쭉쭉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m은 1부터 루트 n까지 먼저 그래서 첫 번째 거에서 그 두 번째 하나, 둘, 셋, 넷 가는 점을 제곱한 것. 거기에 네 개의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기서 표현을 할 때 둘 다 n으로 써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m이 두 번 나오잖아요, 저 C가. 예. 그러니까 두 번째 루트 m은 여기를 말을 하는 거죠. 스몰 m 말하는. 아, 스몰 m. 네, 스몰 m이 저렇게 두 번 나와버리면. 그렇죠. 이거 바꾸면 조금 더 뭘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그래서 제가 하나를 스몰 m으로 두고 하나를 스몰 n으로 둬서 그 AMI랑 ANQ랑 이렇게 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맞는데? 그게 맞아요. 예. 그렇게 하면 총 16개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 고정시키고 4개. 하나 고정시키고 4개. 하나 고정시키고 4개. 그렇게. 저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렇죠? 표현법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다음에 이 16함에서 비트를 어떻게 매핑하는지에 대해서 그레이 인코딩을 쓴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레이 인코딩은 매우 중요해요. 한 비트씩만 다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할 때 당연히 그레이 코딩 써야지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이거를 64캄으로 하면 이걸 제가 다 하나씩 썼다니까요. 쓰고 이게 한 비트가 다른가 안 다른가 계속 보고 에버리지 에너지 펄 비트를 계산하고 컴 모듈레이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똑같아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배운 거가 지난 시간에 배운 그 멀티 디멘저널한 시그널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웨이브 폼을 쓸 수가 있고요. FSK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배운 이 시그널 웨이브 폼의 이퀴밸런트 로우 패스 시그널 웨이브 폼, 그 다음에 벡터 폼, 그 다음에 오소고날리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하다마드 시퀀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자, 이제 채널이에요. 이제 채널의 3 디퍼런트 채널을 아까 말했던 거라서 이렇게 쭉쭉 넘어가면 돼요. 쭉쭉 여기까지. 여기는 앞에 있는 걸 다시 반복하는 거라서 다시 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요거를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오늘 이제 배울 게 채널입니다. 채널 중에서 어디 A, W, G, N 채널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세 개 서로 다른 채널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 학기는 2개 채널만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채널이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AWGN 채널이다 라고 말을 하고요. 두 번째 채널은 무엇이냐면 밴드 리미티드 채널 또는 LTI 채널, 타임 인베리언트 채널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세 번째는 무선 채널. 그죠? 무선 채널은 이제 내년에 배우는 거고요. 1, 2번을 배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인 AWGN 채널입니다. AWGN 채널은
전자기기를 쓰는 한 항상 발생하는 채널이에요. 신호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AWGN의 약자를 먼저 말을 하면 A는 어디티브라는 뜻이에요. W는 화이트라는 뜻이에요. G는 가우시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N은 노이즈의 약자예요. 그렇죠? 다 의미가 하나씩 있는데, 자, 우리는 매 시간 심볼 듀레이션 동안에 SMT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보낼 겁니다. at every time symbol interval 동안에. 그렇죠? 그런데 수진 신호는 항상 노이즈가 곱해져 있는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더해져 있는 형태로 발생이 돼요. 노이즈가. 그래서 노이즈라고 말을 해요. 나중에 내년에 무선 통신을, 이동통신공학을 여러분들 수강 신청을 하면 저하고 또 만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무선 채널에서 보면 채널이 덧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채널이 나의 SMT에 곱해져 있는 형태로 오게 돼요. 무선 채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RT인데 Received 시그널인데, Received 시그널 R of T는 SMT 더하기 NT인데, 와이어리스 채널에서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R of T가 이렇게 모델링이 돼요. 이렇게. 이거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곱해지는 현상이 발생이 돼요. 그리고 HOT도 아주 독특해요. 무선 채널에서는. 저렇게 됐을 때 모듈레이티드 된 시그널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겠느냐라는 거가 이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죠? 척에 대한 이론을 배우는 거, 그 내년 1학기 때 배우는 내용은 이거가 전부예요. 저거의 이론적인 배경, 왜 HOT가 곱해지는지, HOT 특성은 무엇인지, 이제 그런 것들을 배우는데, 지금은 이렇게 노이즈가 더해져 있는 이러한 채널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덧셈의 이러한 노이즈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어디티브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렇죠? 두 번째, 화이트. 화이트는 무슨 뜻이냐면, 화이트가 백열등도 우리가 화이트 벌브라고 말을 하는데, 백열등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전방향 똑같이 이렇게 빛이 나오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 노이즈도 화이트 노이즈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파수 영역에서 봤더니 노이즈의 파워가 어느 주파수 대역에서도 다 존재하더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존재한다, 이 화이트 노이즈는. 우리 통신하는 모든 주파수 대역에 존재하기 때문에 통신에서는 노이즈가 존재한다. 그리고 똑같은 파워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기를 좌표축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가 뭐가 되냐면, 요거를 뭐라고 말할 거냐면 파워 스펙츄럴 덴시티라고 말할 거예요. 전력이, 파워가 주파수에 따라 얼마만큼 분포되어 있는지 나타내는 그래프를 저거가 나타내요. 그런데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똑같은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화이트 노이즈다라고 말을 해요. 노이즈 시그널을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신호 전송 안 하고 어떤 측정 장치, 오실로스코프로 해갖고 저장을 해서 타임적으로 오는 노이즈 시그널을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이즈 시그널이 이렇게 돼요. 이런 식으로 노이즈 시그널이 왔다라고 해봅시다. 이게 T.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장비에서 또 노이즈 시그널을 봤어요. 또 다른 장비에서 노이즈 시그널을 봤어요. 이렇게 시그널을 봤어요. 이게 노이즈 샘플들을 보는 거야. 그렇죠? 이걸 전부 합쳐서 뭐라고 하겠어요? 노이즈 시그널 제너레이션 한 거를 이렇게 그림을 수백만 개, 수천만 개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다고 해보세요. 얘네는 랜덤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노이즈 시그널의 총체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제가 저기 그림 그려놓은 거 3개만 그려놨지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말을 해요. 랜덤 프로세스. 랜덤 프로세스는 그러니까 보세요. 제 전화기에서 모든 전화 신호를 빼고 이 전화기 신호에 노이즈 시그널이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파 다 끄고 이 노이즈 시그널 파워를 딱 켜는 순간 노이즈 시그널을 측정했더니 첫 번째 그림이 나오고 다른 학생 거 또 봤더니 노이즈 시그널이 나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화기에서 나오는 노이즈 시그널을 그림을 그려놓으면 나는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말할 거냐면 전화기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의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게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예요. 그러면 내 전화기에서 나온 저 첫 번째 제일 위에 있는 노이즈 이 시그널은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면 그 노이즈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샘플이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샘플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샘플 펑션들이 다 모여 있으면 랜덤 프로세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를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책에서 보면 ensemble of sample functions 그렇게 내려져요. 앙상블이 뭐냐? ENSEMBL 그 불어인데 영어로 하면 ensemble이라고 말하는데 미국 사람들 앙상블 그렇게 발음을 하더라고요. ensemble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오케스트라에도 앙상블 있잖아요. 앙상블. 총체적으로 다 이것저것 다 모아놓은 거. 그걸 앙상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앙상블 오브 샘플 펑션이니까 샘플 펑션들을 다 모아놓은 것. 이것들이 랜덤 프로세스의 정의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왜 가우시안이라고 하느냐? 어느 특정한 시간에 본 요 샘플들을 만 보는 거예요. 어느 특정한 시간에. T1이었을 때. 또 다른 시간에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본 요 샘플들을 쭉 얘네들을 다 모아봐요. 그러면 얘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 노이즈 시그널을 제가 전체적으로 X 오브 T라고 했는데 얘는 XT1이 되고 얘는 XT2가 돼요. 내가 대문자 XT로 쓴다는 건 뭐냐면 샘플 펑션들의 앙상블을 모아놓은 거다라고 해서 나는 대문자를 썼어요. 만약에 각각의 샘플 펑션이라 한다면 이 펑션 뭐라고 하냐면 X 오브 T, X2T 이렇게 쓸 거예요. 소문자로 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쭉쭉쭉 해갖고 얘는 X의 아주 무한대 T라고 해봅시다. 아주 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정말 그 숫자적인 무한대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샘플 펑션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시다. 저렇게 했었을 때 저 캐피탈 X 오브 T는 랜덤 프로세스인데 어느 특정한 시간에 나온 XT1과 XT2가 있는데 이 샘플들을 여기 있는 샘플들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봤더니 다 가우시안을 따르더라 라는 겁니다. 얘도 가우시안을 따르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특정한 시간에 측정한 이 샘플 값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봤더니 가우시안 랜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저 노이즈를 NT라고 한다면 NT 플러스 타우만큼 지난 거의 평균값은 시그마 제곱 델타 타우인 랜덤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어요. 자,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먼저 알려줄게요. 지금.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때가 시간 t이고 이때가 t 플러스 타우예요. 그렇죠? 이 샘플하고 이 샘플하고 두 개를 곱해요. 이 샘플하고 이 샘플하고 두 개를 곱해요. 이 샘플하고 이 샘플하고 두 개를 곱해요. 그 다음에 다 썸 한 다음에 n분의 1을 취했어요. 그 값이 0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타우가 0이 아닌 이상 0이다 라는 내용이 금방 여기 세 번째예요.